유창혁 1메가 액션 1. 기재 지니어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마이너스 마르틴 하이데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은 그 진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의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꿰는 사람과 저처럼 철학 자체를 불가지론의 영역이라 치부하고 두 손 들어버린 돌덩이 사이에는 청산과의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나겠지만 그 의미는 사물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없다면 잠자리를 찾아 밤거리를 배회해야 하는 것처럼 사물도 자신의 집이 없다면 바람 부는 거리로 나앉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끝내 객사하고 말게 뻔한 노릇이니 사람이든 사물이든 편안하게 장수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사물의 집은 바로 언어라는 것이 그의 논조인 것 같습니다. 즉 존재의 바로미터인 집이 사물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부연하자면 사물이 집을 장만하기 이전에는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가 언어라는 집을 마련하고 나서 바야흐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여 인식의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똥이라는 언어로 불리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황이었다가 똥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물을 사귀고 똥구멍으로 내보내는 찍기라는 가치를 얻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마이너스 김춘수 꽃 전문. 마르틴 하이데거는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다. 라고 시인을 높이 샀습니다. 그의 덕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인 김춘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화두에 매달려 오랜 세월 천착해왔습니다. 그가 그의 시론에서 무의미의 시라고 규정지은 일련의 작품이 그것이고 그가 무의미로 이루어낸 성과는 그에게 실존주의 시인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의미를 뭐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가 이미지의 심벌을 얻고자 했다면 무의미의 시는 이미지의 심벌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그려냄에 있어서 선행되는 일체의 판단 저지먼트를 버리고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를 그려냄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 무의미의 시가 추구하는 내막입니다. 김춘수 자신의 고백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무의미란 무엇일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다. 무의미의 시는 관습이나 기성관념의 입장에서 보면 허무가 된다. 허무는 일체의 의미를 거부한다. 그것은 이 세계를 의미 이전의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 된다. 꽃은 연애시로 널리 애송되며 청춘 남녀의 애간장을 녹이는 시이기도 하지만 기실은 무의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입니다. 저는 꽃이 연애시로 각광받는 실정을 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 독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특권을 가지고 있고 다의적으로 해석될수록 좋은 시라는 점에서 시인도 그리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이 무의미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저는 꽃에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에 대한 선입견이 적잖게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의 어느 구석에서도 꽃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꽃은 언어와 존재의 인과율더. 프린서펄 오브 CASUALITY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1년은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의 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바지도 아니고 치마도 아닌 무용지물의 정체불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실제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어는 그것을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난 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꽃은 종자식물의 유성생식 기관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며 인식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언어가 꽃을 무에서 유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통하여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그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며 철학이 지향하는 것 이상을 문학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창혁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의 기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재는 세상에 드문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그의 기재가 독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재라면 단연 조은현이라고 말하고 눈치채기 어려우나 이창호가 발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유창혁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천재라고 수긍하는 그 이상의 기재를 타고났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꽃에서 시인은 꽃의 이름을 불러주어 꽃에게 존재의 가치를 선물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도 불러주기를 갈망합니다. 시인은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아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 모두를 실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꽃의 메시지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구절이 암시하듯이 인식의 대상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고독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고독의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독은 존재를 앞지른다는 점에서 근원적입니다. 근원적이라는 것은 운명론과 결부되는 것이니 꽃은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라는 운명론을 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은 언어라는 존재의 집을 마련하면서부터 인식의 대상으로 편입되지만 편입 그 자체가 고독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존재를 얻었어도 고독은 여전하다고나 할까요? 존재를 얻었기에 더욱 고독하다고나 할까요? 어떻든 고독하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고독을 떨쳐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물은 너나 없이 자신과 걸맞은 특정한 대상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의 필연성을 시인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의 대상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것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누군가 답을 제시한다면 따라가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원한다거나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포기할 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대의 대상과 맞닥뜨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을 때 하늘이 정한 사람이라고 숙명이라고 일컬으니까요. 제가 유창혁의 기재를 독보적이라고 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바둑이 지금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선노름의 도끼, 자루 섞는 줄 모르는 잡기로 취급당하던 마이너스 평범한 소녀는 바둑이라는 말조차 몰라도 전혀 억울할 일이 없던 시절에 이미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그가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상대로 나아가 상품으로 마련된 바둑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쓱 쓰다듬으며 자기가 챙겨갈 시상품에 미리 침을 발라놓듯 시위를 벌이면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장안의 고수들이 똥을 지리는 얼굴로 돌변했다는 재미난 일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둑에 대하여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곳이 없어 기원에서 공부하다 낡은 바둑책을 손에 든 어른과 찍은 그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은 웃음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마귀들이 들끓는 전국대회에서 특별한 스승도 없이 공부한 소년이 우승했다면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겠지요. 지금이야 기재가 발견되는 즉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소년이 전국대회에 나가 우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지만 시스템도 전무하고 스승도 없고 정보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나 홀로 공부한 소년이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을 세웠다면 타고난 기재라는 말이 아니고서야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외롭게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한가를. 누군가 살짝이라도 손을 잡아주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언덕도 혼자 오르려면 무릎팍이 까지거나 손바닥이 벗겨져야 합니다. 재능이나 재주와 상관없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혼자 깨쳐나가려면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린 시절의 체계적인 공부가 그 사람의 호흡을 얼마나 길어지도록 만들어주는가를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마추어 고수들 틈에서 부대끼며 배운 어떤 것들이 공부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는 사관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넘쳐나겠지만 어린 시절의 체계적인 공부가 미술의 대생처럼 기량 발휘의 총체적 기반이 되리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3년이라는 세월을 허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 입산수도를 감행했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건상 바둑을 등진 것이라면 3년의 공백이 지난 후에 그의 찬란한 행보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은현과 조치우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찾아 도일했습니다. 이창호는 최강의 스승 문화에서 분위기를 익혔습니다. 이세돌은 권감용 바둑도장의 걸작입니다. 천재들의 기재를 두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유창혁이 다른 천재들보다 공부를 게을리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가 그토록 외롭게 공부했음에도 사관생도 출신 천재들의 체계적인 내공에 결코 밀리지 않는 것은 그의 기재가 그만큼 출중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은현과 서봉수의 작금의 명함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승부의 전방에서 서봉수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은현의 기재가 1군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는 서봉수의 기재 역시 조은현의 기재보다 못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봉수가 승부의 일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이면에는 혹시 정규교육의 부재로 인한 호흡의 단절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는지요. 그러나 저는 정규교육의 부재로 치자면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 유창혁의 줄기찬 호흡을 지켜보며 서봉수도 한 번쯤은 부활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창혁은 존재의 고독을 떨쳐 버릴 유대의 대상으로서 바둑을 선택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그의 타고난 기재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신이 진심으로 바둑의 길을 걷고자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만 그 이전에 그는 그에게 바둑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기재를 타고났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갔지만 끝내 바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당신은 존재의 고독을 떨쳐버릴 유대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십니까? 신미한 ASTHTICS 디선먼트.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이너스 서른도 노래 나침반 일부. 서른도는 이상 가족 상봉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로 떴지만 그 자신이 가출한 여자를 찾아 거리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그것입니다. 나침반은 애인인지 마누라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한바탕 난타전 끝에 그랬는지 쌀이 떨어지자 그랬는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여자가 보따리를 싸 주랭랑치자 화들짝 놀란 사내가 을지로로 나가 길모퉁이에 서서 이쪽 저쪽 사방팔방 실성하기라도 한 것처럼 둘이 번거렸으나 찾지 못하고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가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 망연자실하고 만다는 애절한 스토리의 뽕짝입니다. 사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가 어디로 가야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묻습니다. 종로냐고, 명동이냐고, 이도 저도 아니면 청량리냐고. 하하.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낌새를 보아하니 저 밤이 다 새도록 재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쇳가루 떨어지면 도망가는 여자하고 살래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가사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비단 저 사내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비록 우리가 탐험가는 아니지만 옳은 길, 진심의 길, 영광의 길을 제시해주는 삶의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노라고 누군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프로기사는 대국을 검토할 때마다 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대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어떤 바둑책에서 단편적으로 접했는데 이상하게도 끌리는 게 있더니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둑판이 돌아가는 품새를 꿰 줄 알아야 인류가 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를 달리 말하면 신미안이 있어야 한다가 될 것입니다. 신미안이 뜻하는 바가 바로 미를 식별하여 가늠하는 안목이니까요. 미를 식별하여 가늠하는 안목이라는 말은 일견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도 광범위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름답다가 추하다도 될 수 있고 깨끗하다가 더럽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신미 어프리시에이션 오브 더 뷰터펄의 의미 마이너스 일체의 연상을 배제하고 그 상태를 직시하여 순수하게 드러나는 미를 찾는다는 좁은 의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그 상태에서 연상 가능한 모든 변형을 시도하여 드러나지 않는 미를 찾는다는 넓은 의미저의 생각이니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이의 갭까지 감안하자니 마치 미로를 헤매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미를 식별하여 가늠한다는 것은 창조에 버금가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 일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창조와 신미안을 동시에 괴롭히는 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이라고 쉽게 생각하며 조만간 제 아들놈도 기저귀를 벗어 던지게 되면 신미안이 생길 거라고 믿는 팔불출입니다만 바둑판이 돌아가는 품새를 꿰 줄 알아야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바둑의 신미안을 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둑판이 돌아가는 품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꿰어야지만 신미안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반상에서 발휘되는 모든 능력은 그 성질이 어떠하든 수일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속력행마가 지나는 자리마다 현찰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조은현의 포석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륵의 우물 속에서 숨어있는 반집을 건져 올리는 이창호의 정산력, 불각의 급소를 정광석화처럼 포착하고 살쾡이의 발톱으로 날카롭게 핥히는 이세돌의 전투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수일기라는 범주 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기와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수일기라는 석가래이기 때문입니다. 바둑판 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수를 읽는다라는 카테고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수일기가 승부 요인의 전부라는 뜻이냐? 고 묻는다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승부에는 수일기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직관, 혹은 운이나 기세라는 말처럼 데이터로는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